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라인 극자외선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추가로 허가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발표 이후 두 번째 수출 허가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생산업체에 주문한 6개월치 물량입니다.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동을 앞두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배치할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미국이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소련과 맺었던 핵 전력 폐기 협정 INF를 탈퇴한 지 보름여 만입니다. 중거리 미사일 생산 제약에서 벗어나자마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이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 내렸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년 8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구호 요원이나 언론인은 특별 여권을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한을 다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제주의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잠시나마 미뤄지게 됐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과 쓰레기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가 비공개 협상을 벌였고 주민들은 어젯밤 9시 30분부터 매립장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매립지를 옮기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면서 어제 새벽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의 진입을 막았던 주민들은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금 손실은 없다는 말에 3,600명의 해외 금리와 연결된 DLS 금융상품에 가입했는데 8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의 절반 이상이 허공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상품을 개발한 증권사와 상품을 판매한 은행 등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곧 조사에 착수합니다. 인공유방 부작용 신고가 최근 3년 동안 보건당국에 5천 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귀암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현재 회수 중인 미국 엘러간사의 인공유방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부작용 건수가 1,389건이었습니다. 국내 시술 환자들은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추가로 허가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발표 이후 두 번째 수출 허가입니다. 지난 8일에는 3개월치를 허가했는데 이번에는 6개월치 물량입니다. 내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동을 앞두고 일본의 태도가 조금은 누그러졌다는 분석과 불확실성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 품목으로 정한 포토 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포토 레지스트 생산 업체의 수출 허가 신청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지난 8일 3개월치를 허가하고 이번이 두 번째로 물량은 6개월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토 레지스트는 반도체 생산 라인 극자외선 공정에 사용되는데 에칭가스 등과는 달리 군사 전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수출 규제 명분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일본산 수입 비중은 92%가량입니다.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동을 앞두고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에칭가스의 경우 수출 허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어제 불러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니시나가 도모후미 경제공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 들어섭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전 니시나가 공사를 불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 정부에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5가지 질문이 담긴 외교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흘려보낼 예정이라는 그린피스 관계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니시나가 공사는 그린피스의 주장은 일본 정부 입장이 아니며 방출량도 사실과 다르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가 새로 생기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저장 탱크 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오염수를 탱크에 그냥 저장해왔는데 이 탱크가 이미 1000여 개에 이릅니다. 2022년에는 그마저도 꽉 차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6가지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인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장기 저장을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일반적인 원전 활동에서 발생한 냉각수를 희석해 해양 방출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그렇게 처리한 사례는 국제적으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도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 논란에 대해 도쿄전력에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도쿄올림픽 때 후쿠시마 식자재를 써서 안전성을 홍보하겠다는 전략이죠. 그런데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큽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과거 올림픽들과 달리 별도의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서복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부터 열리는 도쿄올림픽 선수단장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계획입니다. 국제기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해달라는 공식 서한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할 부분은 강력히 요구하고 시정할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식자재를 쓰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아예 별도의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계획까지 마련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대한체육회의 도쿄올림픽 대응 방안이란 문건입니다. 올림픽 일주일 전부터 선수촌 10km 거리에서 급식 지원센터를 열겠다고 돼 있습니다. 숙박과 식당, 취사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이나 학교를 빌리고 조리와 검식, 영양, 행정을 맡을 인력도 보낼 계획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후쿠시마 식자재를 먹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올림픽으로 후쿠시마의 안전성을 홍보하려던 일본이 민감해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 식자재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역을 하게 될 텐데 검역을 잘 질질 끓이면서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검역도 간소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급식 지원센터를 위한 사전 조사단도 일본에 보낼 계획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미국이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옛 소련과 맺었던 핵 전력 폐기 협정 INF를 탈퇴한 지 보름여 만입니다. 중거리 미사일 생산 제약에서 벗어나자마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동영상도 함께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발사 시각은 일요일인 지난 18일 오후 2시 반. 장소는 캘리포니아주 샌 니콜로스 섬입니다. 이동식 지상 발사대를 떠난 미사일은 500km 넘게 날아가 목표를 정확히 맞췄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 수집된 데이터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단거리 미사일 생산 등을 금지한 핵전력 폐기 협정 INF 탈퇴 16일 만입니다. We want to deter conflict in any region in which we deploy them in consult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당국자들은 8월 중 시험 발사를 예고해왔고 11월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 계획돼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미 CBS 방송은 사거리 1000km 저고도 순항미사일은 18개월 안에 배치 준비가 끝날 것이라는 국방부 일각의 예측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호주와 일본, 한국 등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거론돼 왔고 중국과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INF 조약이 있었다면 없었을 시험이라며 새로운 핵군비 경쟁을 부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이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 내렸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년 8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여행하다가 체포될 심각한 위험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 내린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금지 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취소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여행하는 미 국민들에게 체포와 장기 구금에 심각한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호 요원이나 언론인은 특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관광을 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는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비어는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가 건강이 악화돼 미국으로 보내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곧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셈입니다. 북미 실무 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한미 연합지휘소 본 훈련이 끝나는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0일 트위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끝나는 대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힌 만큼 방한 기간 북측과 물밑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이호준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주에서 매립지를 옮기겠다는 약속을 당국이 어겼다면서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앞을 막아서는 농성이 있었습니다. 제주시와 주민들이 오후에 다시 협상을 했고 주민들은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제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잠시나마 미뤄지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어젯밤 9시 30분부터 봉쇄를 풀고 차량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쓰레기 반입을 일시적으로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과 쓰레기 매립장 주민대책위가 어제 오후 5시쯤부터 비공개 협상을 벌인 결과입니다. 고 시장은 주민들과 당국이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했으면 한다며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직접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늘 밤 11시 50분부터 다시 쓰레기 매립장 앞을 막아서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어제 새벽 6시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수십 대를 막아섰습니다. 제주도가 매립지 이전을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악취로 인한 피해가 지금 지역 주민들로부터 워낙 많이 지금 민원 발생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희들은 연장 불가 그 원칙을 세운 겁니다. 주민대책위와 원 지사와의 면담이 쓰레기 대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금 손실은 없다는 말에 3,600명이 해외 금리와 연결된 DLS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8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의 반 이상이 허공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상품 자체 또 상품을 파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금융당국이 곧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한모 씨는 집을 사려고 예금 통장에 모아둔 1억 원을 3달 전 독일 국채에 연계된 DLS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계속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왜 일반 예금에 넣느냐. 안전하고 이자 소득이 조금 높은 상품으로 옮겨주겠다. 그러나 현재 평가액은 0원. 1억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습니다. 1%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한 번도 마이너스 된 적이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그냥 만기까지만 가시라고. 지난해 9월 6억 원 넘게 투자했던 이모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60% 이하로 빠질 일이 절대 없다. 그걸 확신을 줬어요. 굉장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분은 절대로 그 원금 손실을 날 위험이 없다고 계속 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현재 4억 원 가까이 손실이 났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비슷한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상대지명이 나도 60%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금융감독이 점검해보니 이런 상품은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샀습니다. 8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예상 손실률이 95%나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상품들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모두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세림입니다. 인공유방 부작용 신고가 최근 3년 동안 보건당국에 5천 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국내 시술 환자들은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인공유방과 관련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고된 인공유방 이상 반응 사례는 모두 5,140건이었습니다. 2016년 661건이었던 부작용 사례는 2017년 1,017건에서 2018년 3,462건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부작용 중에는 파열이 가장 많았습니다. 모형이 딱딱해지고 변형되는 구형 구축이 뒤를 이었습니다. 희귀암 유발 우려로 현재 회수 중인 미국 엘러간사의 인공유방의 경우 최근 3년간 부작용 건수가 1,389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부작용 사례가 급증한 건 해외 부작용 발생도 합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이 해외에서 부작용을 일으켜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는 겁니다. 표면에 거친 주름이 있고 물방울 성형으로 유명해진 엘러간 제품은 2007년부터 11만 개가 수입됐습니다. 전체 가슴 수술의 절반에 쓰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이식한 환자들은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아침엔 지금 시작합니다. 보도국을 연결해서 아침에 들어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미국이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 유예를 연장하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과의 거래 제한 유예 조치를 90일 연장을 해서 오는 11월 18일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화웨이는 일단 기존 통신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제공하면서 기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 소비자들이 화웨이가 아닌 다른 장비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화웨이 계열사 46곳을 거래 제한 명단에 추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시위대가 지하철 운행을 막고 투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르네요. 지하철역을 청소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고요?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물걸레와 물티슈 이런 것들을 들고 온 젊은이들이 지하철역에 들어와서 어제 청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승차권 발매기와 손잡이 등 지하철역 시설을 닦은 것입니다. 20분가량 이어진 이 퍼포먼스는 경찰이 지난 11일 지하철역에 들어와서 시위대에 체류탄을 쏘고 체포하는 강경 진압을 한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들은 더러운 때는 닦아낼 수 있지만 시민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없애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170만 시민의 집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한 홍콩 민간단체는 오는 31일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날에도 마찬가지로 평화 시위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31일은 홍콩 행정장관 간접 선거제를 결정한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중국과 영국은 홍콩 주권 반환 협정에서 행정장관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어기고 2014년 간접 선거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해 홍콩 시민들은 같은 해 9월 28일부터 79일간 도심을 점거해서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즉 우산 혁명을 벌인 바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아침에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지난 11일 시작된 하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이 오늘 끝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늘 서울에 도착합니다. 훈련 종료일에 맞춰 방한하면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오늘 당의 진로와 내년 4월 총선 전략을 담은 손학규 선언을 발표합니다. 손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온 제3의 길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비당권파의 퇴진 요구를 받아온 만큼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책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6명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오늘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조 후보자가 책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매국 친일파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경제뉴스 체크해보겠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국내 30대 그룹 기업인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나누고 싶다면서 해리스 대사가 전경련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의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이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절반도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법이나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가 163억 원을 넘었지만 실제로 거친 돈은 72억 원,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롱 티슈진이 970여 명으로부터 302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전남 화순의 한 펜션 물놀이장에서 놀던 10살 어린이가 원통형 미끄럼틀 안에 갇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미끄럼틀 안에 튜브가 끼어서 내려가지 못하고 갇혔는데 물을 많이 들이마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펜션 운영자와 안전요원 등을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동김천 나들목 부근에서 트럭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시내 38개 사립초등학교의 지난해 수업료가 연평균 652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4년제 대학 등록금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업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성동구의 한양초등학교로 연간 837만 원입니다. 이어서 문화부문 뉴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지휘자 금난세 씨가 서울예고 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출근 일수가 적고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을 겸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서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를 했는데요. 교장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하늘을 날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진주대첩의 비밀병기 비차가 복원됩니다. 하늘을 나는 수레라고 해서 비거라고도 불렸는데요. 경남 진주가 복원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비차를 활용해서 체험과 교육,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독립군 승리의 전투를 그린 영화 봉오동 전투가 개봉 13일째인 어제 관객 수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40, 50대 관람객이 많다고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중국 베이징으로 떠납니다. 내일 회담에 참가한 뒤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따로 만나서 한일 양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당시 한미 수석 대표였던 우리나라의 장원삼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만납니다. 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협상의 사전 면담 성격의 자리인데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레일이 오늘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부와 경전, 동해와 충북선을, 내일은 호남과 전라, 강릉과 장항, 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서울 등 서쪽 지역 중심으로 폭염주의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 2도 더 오르면서 서쪽 내륙 곳곳 33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비 소식 있는데요. 오늘 영남지방과 남해안,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남부 곳곳에 이어지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영남지방 중심으로 많습니다. 경남 해안에 150mm 이상, 그밖에 남부 곳곳에 100mm 가까이 쏟아지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미세먼지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33도, 대구가 30도로 서쪽 지역 중심으로 기온이 높겠습니다. 북한은 평양과 해주가 32도, 31도, 개성이 32도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쪽 지역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이후 주말까지 낮 최고 기온 30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새벽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났습니다. 방에 있던 노인 3명이 숨졌습니다. 2평 남짓한 쪽방에 살며 폐지 등을 주며 살아가던 갈 곳 없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골목 안 비와 지붕들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이 문을 뿜어대지만 불길을 잡기에 역부족입니다. 빵빵 소리가 나가지고 무슨 축포 소리가 난다 하고 하루를 재봤더니 불길도 뻘떡 이렇게 났고 거의 오면서. 불이 난 건물은 여인숙이었습니다. 여인숙 관리자 82살 김모 할머니 등 7, 80대 노인 3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2평 남짓의 좁은 쪽방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현장입니다. 무너져 내린 집에서 시작된 불길은 바로 옆 쪽방으로 번졌습니다. 유일한 대피로인 대문이 불길에 막히면서 고령의 노인들은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숨진 투숙객 2명은 평소 폐지 등을 주우며 이곳에서 오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인숙은 48년 된 건물로 나무와 슬래브 구조로 불에 취약했습니다. 소화기와 감지기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당시도 이미 불이 이렇게 최성기로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발화 지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여인숙 안에 있던 버려진 부탄가스 더미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3분쯤 충남 청양군 운곡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분 만에 꺼졌지만 이 집에 혼자 살던 50대 여성 윤모 씨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지만 놀란 주민들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옥상 내곤수 배관 덮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철 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5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2층짜리 공장 일부가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작업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두 분 모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입니다. 제 오른쪽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를 구성하고 우리나라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파병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13일 우리 선박들의 보호 임무를 위해서 부산항을 떠난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호르무즈 임무까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강감찬 함이 지난 13일 부산항을 떠나기 전에 무기 체계를 보강하고 무인 항공기 공격에 대비한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 파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의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파병은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익에서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미국과는 한반도 비핵화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본과의 갈등에서 미국의 지원 등 이 파병보다 파괴력이 훨씬 큰 협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병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기보다는 파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열어놓고 국제 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파병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을 봐가면서 네. 최종적으로 결정은 늦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사실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능성만 열어놨을 뿐이지 그걸 한다 안 한다 결정하지는 아직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께서는 기본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뭐 동맹도 좋고 국익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그 해역에 있는 현상을 그대로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육안으로도 그 건너편 육지가 다 보이는 20km가 조금 넘는 아주 좁은 해역이에요. 여기에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3분의 2가 통과합니다. 이 해협이 봉쇄된다면은 세계 경주의 이제 젖줄이 아예 끊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 절대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해협에서 포성이 들린다. 그러면서 그 구축함이 출동하고 구축함을 또 지원하기 위한 항공기, 항공모함까지 이렇게 출동해가지고 어떤 긴장이 고조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경제의 어떤 그 생명줄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끊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지역에서의 어떤 지금 현재 군사적 긴장을 막고 어떤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이란, 미국 간의 그 포괄적 협정의 서명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지금 이란을 만나가지고 외교적인 어떤 해법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아베 총리가 이란을 방문해가지고 어떤 평화적인 어떤 해법을 강조했고 전 세계가 나서가지고 분쟁을 막고 평화로운 어떤 해역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돌연 미국이 이런 국제사회 노력하고 아랑곳 없이 먼저 군사적인 어떤 조치를 언급하면서 특히 동맹국에게 어떤 동참까지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행동이고 이건 우리 국익을 떠나서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좋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이 해역에 우리의 어떤 구축함을 함부로 보냈다가 자칫 분쟁에 연루된다든가 이란하고의 어떤 그 국익의 충돌이 생기는 날이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어떤 그 변수가 등장해가지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파병 요청도 없었지만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우리는 좀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일본, 독일, 영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파병을 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파병에 절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네. 지난해 5월 이란 핵 협정에서 미국이 사실상 탈퇴를 했습니다. 일방적인 탈퇴였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과의 긴장을 고조시킨 상태인데 우리의 파병을 요청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명분이 없다는 그런 주장들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말씀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어떻습니까?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핵 폐기 협정 파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면 미국과 이란과의 문제이지 어떻게 보면 저희 국가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달리 말씀드리면 미국의 잘잘못이 이 파병 문제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호르무즈 해협이 그 72%의 원유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유 수송을 담당하는 루트라는 점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우리나라의 생존권이 바로 직결된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도래되면은 우리의 생존권 보장, 국민의 안전과 해상 그 보호를 해상 선박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파병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의 앞으로의 남은 더 중요한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이게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저희가 계속 협상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이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파병에 대한 명분은 없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김종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협정은 사실 미국-이란 간의 양자 협정이 아닙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때 이란하고 체결했다 그러지만 공동 서명국이 5개국이 더 있어요. 이건 국제 협정이에요. 다자간 협정입니다. 근데 미국 혼자 탈퇴한 거예요. 그때 같이 서명했던 나라들이 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일제히 규탄한다 그랬어요. 이란이 그 핵 협정을 위반했느냐? 안 했거든요. 협정 지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협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국가 간의 약속인데 그렇게 함부로 깰 수 있느냐? 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협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은 미국의 일방주의가 너무 나갔다. 이런 네. 말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가 중요하니까 설령 미국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편을 들어주고 대신 한반도 문제에 협력을 얻으면 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에 가져왔던 매우 약자로서의 어떤 좀 저는 비굴한 생각이다. 과거에 이라크 파병을 할 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부시 정부에 협조하려면 네. 부시 정부의 협력을 끌어내려면 이라크 파병하자. 이런 논리로 과거에 접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각 비웃음의 대상이 됐죠. 심지어는 부시 정부 같은 경우는 북핵 문제는 자기들 원칙으로 풀어가는데 왜 파병 문제를 연계시키냐고 불쾌해했거든요. 자,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하나의 국익을 도모하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원칙과 당당한 어떤 주권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어야지 이런 것들이 마치 딜이 될 수도 있는 미국하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딜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건 대단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이란도 중요한 상대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어떤 국익이 다차원적으로 걸려 있는 문제지 이게 북한 핵 문제 또는 한반도 문제하고 연계돼 있다. 이것은 매우 어떤 적절치 않은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라크에 파병됐던 사례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당시에도 뭐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측면, 그래서 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당시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된 부분 그 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접근 방식은 처음에 잘못됐죠. 우리의 그때 윤영관 외교부 네. 장관이 콜린 파웰 국무부 장관한테 이것을 연계하는 발언을 했다가 굉장히 망신을 당했고 그다음에 파병을 해서도 어떤 그 실제적인 이라크 작전에 대한 필요보다는 우리의 어떤 수준에 맞게 자이툰 부대라는 어떤 그 소규모 사단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지대로 운영을 했어요. 이건 네.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파병하고 북핵 문제라고 이런 것들을 원칙 없이 섞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자승자박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혼란의 포로가 된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문제는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문제대로 호르무즈 알겠습니다. 해협 문제 그 해협 문제대로 푸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김병기 의원. 과거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그 자이툰 부대 파병은 잘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분리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현 국제사회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가 70~80%에 이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확실한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 선박들, 우리 유조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병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참 이상한 논리입니다. 왜 그러냐? 이란하고 우리나라가 석유하고 가스를 거래합니다. 자, 그러면은 단골집 사장님이에요. 항상 애용하는 단골집 사장님이 상대가 이란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석유 가스를 사러 가가지고 한편으로는 그 가게 주인, 우리 단골집 사장님을 또 압박하는 어떤 그 총과 칼을 들고 간다는 거거든요. 아니 거래를 끊던지 아니면은 저기 뭐 전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한 손에는 총과 칼을 들고 가고 한쪽에는 돈지갑을 가져가 가지고 물건 사고 그다음에 압박하고 이걸 동시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란하고는 금융하고 건설 이런 어떤 다차원적인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가 성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이란을 금융 제재하려고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쫓아가 가지고
이 이란하고 우리는 중요한 관계에 있으니 이란을 금융 제재하는데 한국의 의무를 빼달라. 한국은 예외로 해달라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국익이 중요했던 겁니다. 보수 정권 때도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진보 개혁 정부에서 그런 부분 헷갈리면 안 된다. 이란이 우리 얼마나 오랫동안 고객으로서 또 거래해온 파트너인데 네. 미국 입장만 본다? 그러면은 나중에 경제적인 타격은 어떡할 겁니까? 예, 그 부분도 균형되게 알겠습니다. 봐야 돼요. 이란이 실질적으로 우리 유조선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아니, 뭐 가한 적도 없고 네. 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외교적으로 먼저 푸는 과정이 선행이 돼야지. 네. 다짜고짜 군함 파견했다가 나중에 진짜 그거 뭐 진짜 어뢰 맞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가능하면 이번 이란과 미국의 갈등 과정에서 중립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렇지 않고 파병을 할 경우에 이란과의 외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뜻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란과의 관계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만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란과의 적대적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미국과의 척해진다면 그것은 감당 못할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불가피하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선택할 국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외교적인 경로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득이 많을지 실이 많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전략적 모호성을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된다. 파병이 되는 불가피하게 파병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부각되지 않도록 최대한 로우키를 갖다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지만 불가피하게 된다면 파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대 의원께서는 득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건 득실의 문제가 이전에 일단 원칙의 문제고 네. 신의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익의 균형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어떤 것이 더 우리한테 이익이냐 하는데 그 파병이 이익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는 유엔이 결의한 다국적군 파병도 아니에요. 그냥 미국 혼자 하는 행동입니다. 뭐 연합 호위 함대 하지만 거기 참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영국 정도예요. 전 세계가 반대합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이거는 기름통을 쥐고 불서포로 뛰어드는 것이다. 여기서 이익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위험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군대가 가지 말아야 될 위험한 지역이 딱 몇 개 있어요. 네. 그중에 제일 심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호르무즈 파병을 갖다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는 순간 또 그 효과도 없어지는 거예요. 남이 우리를 평가할 때 저 사람 모호하게 나온다 그러지 내가 나를 모호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적 모호성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원칙대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그런 압력을 넣었는데 그것을 거절했을 때 어떤 보복 내지는 어떤 이 결정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느냐. 약소국의 어떤 피해의식입니다. 우리도 중견국가예요. 네. 미들 파워라고요. 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비토 못하죠? 그리고 이런 것 말고도 미국하고는 걸려있는 이익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거 설령 안 해줘도 다른 거 해줄 게 너무 많아요. 5조 원씩 미국 무기 사줍니다. 왜 미국이 이거 하나 갖고 보복을 합니까? 그건 우리의 공연한 피해의식이다. 네, 보복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지 않을 경우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크게 올릴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십니까? 협상하는 데 중요한 장애 요인이 네. 되겠죠. 그래서 이라크 전쟁 당시에 일본이 참전을 안 했습니다만 그 분담금을 미국에서 받아간 적이 있죠. 그렇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때문에 그 지금 현재 방위 분담금을 협상하고 있는 과정에서 굳이 이런 문제를 저희가 파병을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함으로써 그런 협상에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더 심해질까요? 그건 이미 올 것이 왔습니다. 예, 호르무즈와 무관하게 트럼프는 모든 동맹국을 공격하고 있어요. 나토 국가들에 가서 방위비 올려라. 뭐 이거 하루 이틀 된 얘기 아니죠. 일본 가서 그러고 있죠. 그 다음 차례가 한국일 뿐입니다. 이건 호르무즈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요. 저렇게 어떤 그 무리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뭐 5배씩 인상해라, 50억 달러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에는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언제든 일탈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트럼프식 충동주의가 있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트럼프는 원래 한미 FTA 파기하겠다,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걸 집권 초부터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동맹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 그러면 방위비라도 왕창 물려서 네. 이거는 주둔비 플러스 위로금까지 받아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유사시의 전략자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비용까지도 미리 땡겨서 선불금으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국제사회의 모든 어떤 그 협상의 논리를 일탈해 버리니까 이거는 어떤 좋은 동맹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우리로선 감당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우리 군 장병들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서 우리가 해적들을 상대할 때는 이건 뭐 정규군이 아니고 비정규 군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사실 뭐 군이 아니고 해적이니까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이 된다고 한다면 이란 정규군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장병들의 안전과 생명이 더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우려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분명히 있죠.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국 그 상선과 국민을 외국의 군대가 작전하는데 편성하고 저희가 파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과 우리 상선 보호를 방기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그게 전제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군사적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파견을 갖다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대 의원 반론하시죠. 예, 어떤 전쟁의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파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부적절하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구축함 한 대로 할 수 있는 작전이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뢰를 쏘는 나라예요. 이란 절대 아마추어 군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북한과 비슷한 나라를 상대하는 건데 이런 데에 어떤 호위할 수 있는 어떤 항공 전력도 가야 되고 또 보급을 위해서 항공모함이라든가 구조 지원함도 가야 되고 이 여러 가지 어떤 대규모 함대가 구성이 돼야 저 작전이 가능한 네.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사지에 그런 어떤 그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달랑 구축함 함대, 그것도 연합 호위 함대는 아직 구성도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등 떠밀어서 전방으로 보내놓고 보자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는 조치예요. 유조선 우리 어떤 물동의 어떤 해상 교통로 지킨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방식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저렇게 그 생소한 지형에 네. 한 번도 안 해본 작전을 하러 가는 건데 아니 해적들이 뭐 잠수함 끌고 와 어뢰 쏘지 않습니까? 이란은 합니다. 그리고 육지 자체가 옆에 질비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화력을 동원해도 다 우리 구축함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작전 준비도 오래 해야 되는 네. 건데 파병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병을 하게 되는 상황이면 저희가 먼저 다른 나라는 하지 않는데 저희만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나가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도 파병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다른 나라는 하지 않는데 저희 나라가 나간다는 그 대전제가 틀리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재발론 하시겠습니까? 네, 방송 용어는 우리나라죠. 네. 그런데 유엔의 어떤 그 안보리의 결의, 그다음에 국제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어떤 그 합리적인 컨센서스가 있다면은 저도 생각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고 사실 이건 유엔 다국적군이 아니에요. 유엔 평화유지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본이 몇몇 동맹국에다가 개별적으로 전달해가지고 연합 호위 함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제적인 권위가 없는 파병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좀 돼서요.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 테니까 짧게 한 20초 정도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 파병 동의안 비준 문제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단은 이미 뭐 동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이고 또 파병 규모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의는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종대 의원? 아니, 우리 강감찬 항이 아덴만에 가서 해적을 퇴치하라고 보냈더니
그 2%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번엔 이란이랑 국가를 상대한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작전입니다. 이건 뭐 완전히 다른 그 파병이고 그런데 같은 파병으로 처리해서 국회 동의를 안 네.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금 뭐 야당들 거의 다 반대할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초헌법적 발상이다. 있을 네. 수 없다 그죠. 만약에 파병을 추진하게 된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이런 받고 말씀이시군요. 통제받아야 됩니다. 네, 김병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년도에 의결된 국회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보면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동의안을 보면은 우리 국민 보호 활동을 위한 해역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고 무엇보다 임무 범위를 보면 선박의 안전 호송과 안전 항해 지원, 우리 국민 보호 등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적 퇴치 활동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전례를 보더라도 이전에 이미 7차례나 청해부대가 작전 수역을 벗어나서 이 작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의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입니다만 조만간 우리 정부는 파병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찬반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맞짱 토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한 사고가 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을 씻어내는 제염과 복구 작업으로 후쿠시마의 여러 지역들이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내년에 열릴 도쿄 올림픽도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주민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방사능에 오염된 흙은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후쿠시마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도쿄의 후쿠시마관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먹거리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장 전체가 후쿠시마산 식품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후쿠시마에서 재배한 쌀을 판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후쿠시마산 말고기도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やっぱり土曜日、日曜日とかの方がお客さんは多いです。ただ平日もラーメンとか今食べ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ので、お昼にサラリーマンが並んだりとか、仕事帰りのお客さんが来てくれたりは。 같은 날 오후 신칸센을 타고 1시간 반 만에 도착한 후쿠시마역. 역 안에는 올림픽 홍보 문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역을 벗어나면 방사능 공포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일명 후레콘 100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지 못해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둔 겁니다. 주택가 사이를 달리는 도로 양옆에는 아예 검은 산을 이뤘습니다. 오염토 위로 풀과 나무가 자라나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는 벼농사가 한창입니다. 除染といっても放射性物質を完全に取るという意味ではない。こちらが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방사능 위험이 사라졌다며 피난 지시 지역으로 선포했던 곳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해제 기준으로 삼는 방사선량은 연간 20mSv.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가 정한 안전기준인 1mSv의 20배에 달합니다. 원전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 떨어진 나미에 마을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의 방사성 물질이 대부분 제거됐다며 지난 2017년 피난 지시를 해소했지만 정작 돌아온 주민은 6%에 불과합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와 봤더니 기준치가 넘는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한때 식당으로 쓰였던 이 가게는 쓰레기만 가득한 채 텅 비어 있습니다. 원전 인근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폭발 피해가 컸던 이타테 마을은 주민 복귀율이 24%. 원전이 위치했던 오쿠마는 0.6%에 불과합니다. 私たちは、オリンピックのを言い訳にしてっていうんですかね。オリンピックの陰に福島原発事故の被害をなんというか押し込めるっていうか隠してしまうことはそれは問題ではないか。
JTBC 윤세민입니다. 네,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방금 보신 방사능에 오염된 흙이 담긴 검은 봉지들은 당연히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합니다. 그 심각성만큼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영상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계속해서 강버들 기자입니다. 방목지를 거니는 검은 소들 옆에 커다란 검은 봉지 수백 개가 쌓여 있습니다. 방사성 오염토를 담아놓은 겁니다. 소 한 마리가 찢어진 봉지에서 흘러나온 오염토를 앞발로 파헤칩니다.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쓴 소, 봉지에 걸린 뿔을 빼려 힘을 쓰는 소도 눈에 띕니다. 지난 6월 희망 목장의 광경입니다. 목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14km, 도쿄올림픽 야구 경기가 열리는 아즈마 경기장에선 70km 떨어진 나미에 지역에 있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직후 정부의 살처분 명령이 내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목장 관계자들이 살처분을 거부하고 키우면서 소는 식용이 아닌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가 오염 제거 작업을 하겠다며 긁어모은 방사성 오염토에 또다시 노출된 겁니다. 소 옆에다가 우리가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걔네들한테 저렇게 오픈시킨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거는 부실한 관리는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염토 봉지는 후쿠시마 곳곳 13만 7천 곳에 쌓여 있습니다. 모아둔 오염토는 1,650만 세제곱미터나 됩니다. 비닐을 덮어놓은 곳은 좀 덜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엔 비나 눈이 왔을 경우에 바람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에 무방비 상태인 것은 분명하죠. 오염토 봉지를 보관할 때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땅에 깔개를 깔고 오염토 봉지 위에는 모래주머니와 덮개를 올리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이 때문에 오염이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방사능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을 위해서 후쿠시마를 이용한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수연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주민 코노스 씨가 어린이 식당을 운영한 건 5년 전부터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난을 갔다 돌아온 주민들의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방사능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まだ苦しんでいる人たちもたくさんいる。で、そういった人たちを置き去りにして海外に向かって大丈夫だと発信するのは私は非常に裏切られた気持ちで。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위해 후쿠시마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今になって復興五輪とか言い出してで福島で野球やるとか福島を都合よく利用されているようにしか思えないんです。 후쿠시마 학교에서 원전 사고에 대한 교육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ほとんど震災のことも津波のことも原発のこともやりませんでした。復興なんです。風評被害が福島もう大丈夫だ。 실제 후쿠시마에서 만난 학생들도 원전 사고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学校側で先生たちが設けてるのはなかったです。 후쿠시마 원전 인근 이타테 마을에 살았던 안자이 도루 씨. 원전 사고 이후 가설주택에 머물렀던 그는 현재 후쿠시마 북부 다테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帰りたいけど帰れない。なぜかっていうとやっぱり住民が住む状態じゃないんです。土壌汚染とかそういうのが土壌汚染がすごいから。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일본 정부의 권유도 올림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とにかくオリンピックをやってもう安全ですと自分の生まれたところに帰っています。それをやるがために住民の意見も聞かないで JTBC 최수연입니다. 이 중간 저장 시설을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라인 극자외선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추가로 허가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발표 이후 두 번째 수출 허가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생산업체에 주문한 6개월치 물량입니다.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동을 앞두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미국이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소련과 맺었던 핵 전력 폐기 협정 INF를 탈퇴한 지 보름여 만입니다. 중거리 미사일 생산 제약에서 벗어나자마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이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 내렸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년 8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구호 요원이나 언론인은 특별 여권을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한을 다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제주의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잠시나마 미뤄지게 됐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과 쓰레기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가 비공개 협상을 벌였고 주민들은 어젯밤 9시 30분부터 매립장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매립지를 옮기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면서 어제 새벽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의 진입을 막았던 주민들은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금 손실은 없다는 말에 3,600명이 해외 금리와 연결된 DLS 금융 상품에 가입했는데 8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의 절반 이상이 허공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상품을 개발한 증권사와 상품을 판매한 은행 등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곧 조사에 착수합니다. 인공유방 부작용 신고가 최근 3년 동안 보건당국에 5천 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귀암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현재 회수 중인 미국 엘러간사의 인공유방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부작용 건수가 1,389건이었습니다. 국내 시술 환자들은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일 시작된 하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이 오늘 끝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늘 서울에 도착합니다. 훈련 종료일에 맞춰 방한하면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 티슈진이 970여 명에게 302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이 오늘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부선과 경전선, 동해선, 충북선을, 내일은 호남선과 전라선, 강릉과 창항, 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며 해외로 반출돼서 어렵게 되찾은 문화재들. 빼앗기는 건 한순간이었지만 돌려받긴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해외를 떠도는 문화재만 18만 점, 그중 42%에 달하는 7만 6천 점이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요즘, 그 흔적은 우리 문화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연꽃 위에 거북이와 용이 올라앉은 모양의 고려 청자 주전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으로 빼돌렸던 문화재입니다. 나뭇잎 모양 장식이 화려한 신라시대 황금 장신구들의 운명도 기구했습니다. 일부가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청자 주전자와 함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되찾은 문화재는 우리 정부가 요구한 것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 간 문화재 반환은 사실상 이걸로 끝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간 차원의 반환 노력은 이어졌습니다. 고난에 굴하지 않는 꼿꼿한 선비 정신을 담고 있는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는 1944년 서해가 손재영이 도쿄의 일본 소장가를 찾아가 되사오면서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의 승리를 기록한 북관 대첩비. 러일 전쟁 때 일본군이 가져갔고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있던 걸 2005년에야 돌려받았습니다. 지금은 한북 길주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18만 점이 넘으며 일본에만 7만 6천여 점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혼란기에 부당하게 반출된 게 상당수입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유조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18일 우간다 서부의 한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유조차가 택시 등 거리에 서 있던 차량 3대를 들이받은 뒤 폭발한 건데요. 이 사고로 지금까지 적어도 17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사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국 오레곤주의 한 펠릿 공장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펠릿은 화물을 쌓을 때 사용하는 틀로 주재료가 목재인데요. 이 펠릿을 태우며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은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한 목격자는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남부 산악지대의 한 동굴에선 탐험가 2명이 조난됐습니다. 동굴을 탐사하러 들어갔다가 불어난 지하수에 통로가 막혀버린 건데요. 현재 이들은 입구에서 500m 정도 떨어진 동굴 안쪽에 갇힌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고립된 탐험가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북마케도니아에서 패러글라이딩 세계선수권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색색의 패러글라이딩이 바람을 타고 두둥실 하늘에 떠 있습니다. 국제항공연맹이 주최한 이 대회에는 총 40여 개국 1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는데요. 선수들은 정해진 코스를 가장 빠른 속도로 비행해야 합니다. 코스는 그날그날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열흘 동안의 치열한 경쟁 끝에 남자 부문에선 이탈리아 선수가, 여자 부문에선 프랑스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가 33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아직까지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 지방 곳곳에 폭염주의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어제보다 1, 2도 더 오르면서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33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청주, 대전과 전주가 33도, 광주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0도에 그치겠습니다.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는 아니지만 서쪽 지역에서는 여전히 낮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33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들이 꽤 많은 걸 보니까 아직 무더위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여름입니다. 오늘 비 소식도 있죠. 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남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점차 오후에는 영남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비구름이 점차 이동하면서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남부지방의 경우 모레 밤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요. 모레까지 이번 비가 이어질 텐데 어느 정도나 내릴 예정입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남부지방에 길게 오기 때문에 역시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 양이 많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내일 하루 최대 40mm로 비교적 양이 적겠는데요. 반면 경남 해안에는 모레까지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100mm 정도 쏟아지겠습니다. 양도 많은 데다 강한 바람, 또 천둥, 번개까지 예상되는 만큼 피해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최고 150mm면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모레까지 비가 내리고 나면 항상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확실하게 이번에는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여름의 끝이 보일까요? 네, 지금 서쪽 지역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내일부터 서쪽 지역도 30도 선까지 낮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31도, 전주와 광주가 30도로 오늘보다 2, 3도 낮겠는데요. 비가 그친 후에도 기온은 다시 오르지 않고 주말까지 30도 정도의 기온 유지하면서 여름이 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올라도 30도 정도에 그칠 것 같군요. 네. 네. 기상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아침에 들어온 소식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을 연결합니다. 안태훈 기자. 자,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를 선언하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담배로도 퍼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필리핀에서 수입한 일본 브랜드 담배의 소비량, 그러니까 판매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지난달 필리핀에서 수입한 담배는 403톤으로 전달인 6월보다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에는 일본계 담배 회사 JTI의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업체 가운데 필리핀에 공장을 둔 업체는 JTI뿐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설공단이 오늘부터 30일까지 주요 도로의 터널과 지하차도, 램프 부분 방음벽에 쌓인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도로와 양재대로, 언주로, 우면산로 등 8개 도로가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청소가 진행되는 구간의 한 개 차선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부분 통제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100명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낸 용의자가 잡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경찰이 20대 용의자를 체포했다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는 대량 살상 세계 기록을 깨트리고 싶다. 100명 정도 죽이는 건 멋진 일이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총기류를 갖고 있지 않고 대규모 살상은 상상뿐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수익은커녕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금 손실은 없다는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 금리와 연결된 DLS 금융 상품에 가입했는데 큰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고 노후연금 등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와 판매 주체인 은행을 상대로 특별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태의 쟁점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서 판매한 DLS 어떤 상품입니까? 일단은 이제 판매처에 따라서요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이 DLS, Derivative Liquid Stock 펀드는 이제 F는 펀드가 되는 건데요. 증권사에서 판매한 것은 이제 DLS, 시큐리티를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판매한 것들은 그것들을 모아서 팔게 되니까 DLF. 그래서 약간 판매처에 따라서 이름은 조금 다른데 이 상품이 뭐냐? 뭐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증권, 구조화된 상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요. 만에 하나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독일 국채 금리 10년물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금리가 오르면 오른 것만큼 3% 올랐으면 3%가 먹고요. 만약에 뭐 빠졌으면 빠진 것만큼 먹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구조화 시킨다라는 것은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현재 독일 국채 수준은 이 정도인데 이 독일 국채가 앞으로 마이너스 0.3% 밑에까지만 안 빠지게 되면 5%의 수익률을 줄게. 대신에 이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6% 이상까지도 떨어지게 된다면 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라는 독일 국채 금리라는 거의 이동에 따라서 또 다른 구조화시킨 상태의 상품들을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바로 이 상품. 그러니까 파생 결합 증권인 DLS, DLF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네, 해외 금리와 연계를 해서 수익이 결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 예상과 달리 유럽의 저금리 기조가 굉장히 심각하고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도 있고요.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들이 안전자산에 몰린다. 그래서 뭐 미국 국채 10년물, 독일 국채 10년물, 그러니까 그냥 안전한 자산에 몰린다는 건데요. 지금 약간 시청자분들도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것이 독일 국채 10년물이 지금 마이너스 0.68%, 뭐 약 마이너스 0.6%. 이건 그러니까 독일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자를 받기는커녕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돈들이 지금 많이 몰려갔다라는 건데
이것을 판매한 것이 이제 독일 국채 상품을 먼저 보면은요. 올해 한 3월, 5월 이때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0.15%, 네. 0.16%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금리가 마이너스 0.3 혹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6까지 떨어지리라고 이제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문제가.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그렇진 부분에 않습니다. 대한 빨간불이 켜졌는데 그걸 몰랐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올해 3월을 일단 되돌아보면 그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년물과 3개월 이 차에 뭐 금리 역전이 네. 일어났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장기채 국채 금리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유럽 쪽으로 갔을 때는 특히 이미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면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제대로 된 판매처라면 그때도 0.1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좀 조짐은 네.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좀 아니한 판매였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경고등이 충분히 켜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네. 이런 상품을 무리하게 만들었고 판매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현재 피해자들의 일관된 네. 주장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금융당국이 조사해 나갈 텐데요. 이제 카페에서는 이런 글들이 좀 있어요. 어떤 한 분이 이 독일 국채 연계된 이 DLF를 가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판매사 직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이 상품은 안전하게 네. 곧 있으면 이제 만기가 9월, 10월, 11월에 도래를 하거든요. 10월쯤에는 5%를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혀 틀린 판매입니다. 이거는 독일이 망하든 안 망하든과 상관없이 독일 국채 금리가 그 기간 동안 만기 기간 동안 어디서 움직이느냐에 굉장히 포인트가 맞춰지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레벨의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품의 조건이 독일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독일의 금리가 금리가 그 기간 동안 어디서 때문에. 움직이느냐에 따라 네. 달라지는 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판매라고 하면 이제 조사는 분명히 해봐야 되겠지만 불안전 판매에 대한 네. 분명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국이 전수 조사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상품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네.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유사한 사건이 실은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2008년 말 터졌을 때 키코 중소기업과 은행 간의 환율 간의 거래 상품이 이제 유사한 상품이 있었었는데요. 당시에 피해 액수는 거의 한 3조 원도 넘은 수준이었었는데 재판을 거쳐서 실제 피해 본 대상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배상을 받았는데 그 배상액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피해자들과 당국이 어떤 판결을 내리고 배상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좀 과정을 거쳐야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만기 때 손실률이 최대 95%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대 95%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해당 상품에 가입된 금액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예. 개인별로 따져보면 100% 원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좀 요번에 문제가 된 네. 상품을 나눠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상품입니다. 하나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했던 이제 독일 국채 10년물과 연계된 구조화 상품, 이 DLS와 DLF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국채 이제 이자율 수합이라고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것과 영국 7년물짜리 수합이거든요. 이자율 수합. 이 두 개를 놓고 가입 시점 대비 이 금리가 얼마나 떨어졌느냐를 또 놓고 구조화된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두 개 전액 판매가 8,224억이고요. 이 중에 7,326억은 개인으로 돌아갔고요. 이 독일 국채에 들어간 게 1,226억, 그리고 방금 전에 말한 미국과 영국의 이자율 수합에 따른 게 한 6천억 정도가 되는데 문제가 이 1,300억에 달하는 독일 국채 연동 DLS와 DLF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바로 9월, 10월, 11월에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세라면 100% 원금 다 날릴 가능성이 9월 만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요. 이미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6대 떨어진 게 이게 막 갑자기 급등해서 0.1% 안으로 들어올 상황은 지금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앞서 말한 이제 미국과 영국의 이자율 수합에 따른 DLS, DLF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좀 긴 편인 건 사실이에요. 2020년, 21년, 22년이어서 이때는 일단은 구조화된 그 구구환을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하거나 이런 흐름이 있을 것 같겠지만 그건 지금 이런 상황에 보면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거의 이 역시도 지금 95%는 현재 구간만 봤을 때는 원금 뭐 잠시 구간에 분명히 들어섰습니다. 만기를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놀라운 상품이요. 이 독일 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파생 같은 경우에 만기 연장이라 이런 것들을 조건을 거는 법인데 그게 없이 바로 일회성으로 9월, 10월, 11월에 만기인 것이고 이 조건을 잘 보시면은요. 한쪽은 그 앞서 말했지 않습니까? 독일 국채 금리가 뭐 마이너스 0.3% 혹은 마이너스 0.6% 이상 이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5%를 준다. 그 대신 떨어지면 최대 100%를 다 날릴 수가 있다라는 조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조건을 충족하면 내가 얻는 수익은 5%에 불과한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땐 100%를 다 날린다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조건을 걸고 설계하고 그거를 판매하고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해당 상품의 가입자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금융당국이 네. 전수조사를 이제 시작하니까요. 적극적으로 불안전 판매였었다. 나는 정말 상품을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국에다가 자신들의 사례를 이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마 이거 판매하는 곳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방증하기 위해서 녹취록이라든가 또 우리 보면은 뭐 고지를 알고 들었으면 이런 이제 본인의 서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로 또 맞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과정들이 좀 상당히 좀 힘겨운 과정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형 안마기를 베고 잠이 들었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JTBC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를 확인했는데 이 여성이 입고 있던 옷이 안마기에 빨려 들어가 목을 조른 것이 사망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6살 조모 씨가 숨진 건 지난 4월 10일입니다. 방 안에서 소형 안마기를 베고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얼굴이 빨가셔갖고 입고 주무시는 옷이 이렇게 똘똘 이렇게 꽉 조여 있으니까 그걸 확 뜯으면서 그 밑에 이제 안마기가 있다는 걸 본 거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판단한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조 씨가 입고 있던 옷의 깃이 안마기의 마사지볼 사이에 끼었고 이불이 회전하며 옷이 목을 졸랐다는 결론입니다. 사고 당시 마사지볼을 감싸는 얇은 천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 틈으로 옷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유족은 재조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와서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험회사에다 떠밀어버리고 뭐 이제 우리가 문자 보낸 것도 있어요.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없고 보험사는 사용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업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기트가 파손된 상태로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된 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불명하고 보험 처리를 의뢰를 했으니까. 피해자 측은 안마기나 판매 사이트에 천이 찢어졌을 때를 대비한 주의사항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조사는 별도의 사용 설명서에 주의사항이 나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011년에도 안마기를 쓰던 60대 여성이 목걸이가 빨려 들어가 목 졸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안마기에 끼인 사고는 소비자 보호원에만 45건 접수됐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정치권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협의에 나서기도 했지만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사모펀드 투자 등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주식 투자 서적을 내고 활동 중인 투자 전문가 조모 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촌 조카입니다. 조 씨는 조 후보자의 부인에게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이모 대표를 소개했습니다. 코링크는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7월 74억여 원의 투자를 약정한 펀드 운용사입니다. 그런데 조 씨가 2017년 말 금융권에 자신을 코링크의 총괄 대표로 소개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명함을 받은 금융업계 관계자는 2017년 겨울에 조 씨가 자신을 총괄 대표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조 씨가 코링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 후보자 측은 투자 방향 등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조 씨가 운영을 하고 있다면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등록된 대표가 아닌 조 씨가 경영에 간섭해 권한을 행사했다면 자본시장법 등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조 씨의 소개로 해당 펀드에 투자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조 씨가 펀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코링크 대표와 친분으로 2016년 중국 측과 MOU를 체결할 때 잠시 관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MOU 체결 이후 이듬해까지 총괄 대표 명함을 사용한 부분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조 씨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해당 펀드가 사실상 후보자 가족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다른 사람들도 펀드에 가입됐다는 걸 코링크 대표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펀드 투자자는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어 청문회까지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당사자인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위장 이혼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서 호소문을 냈습니다. 이어서 이도성 기자입니다.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나오자 서둘러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국회에 가서 직접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책 검증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상한 소송과 부동산 거래, 위장 이혼 의혹에 휘말린 조 후보자 동생의 전부인 조모 씨도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후보자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돈이 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10년 전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 시어머니인 조 후보자 어머니의 도움으로 빌라를 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아이를 위해 사생활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열린 제20회 신한금융 서울 아시아 여자배구 선수권 대회 A조 예선 2차전에서 홍콩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하며 2승을 거둬 조선두로 8강 결선 라운드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대표팀은 내년 1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아시아 대륙 예선 출전권도 얻었습니다. 김신욱의 멀티도움에 힘입어 상하이 선화가 중국 FA컵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상하이 선화는 어제 2019 중국 FA컵 준결승에서 다롄 이팡에 3대 2로 이기며 상하이 상강 산둥 루넝의 4강전 승자와 결승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태권도협회가 어제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발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이상헌 전 사무처장을 파면했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2019년도 태권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도자 채용 과정에서 경기력 향상위원에게 6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여주며 이들을 뽑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협회는 또 같은 사건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유모 차장을 해임했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역 중심으로 폭염주의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 2도 더 오르면서 서쪽 내륙 곳곳 33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비 소식 있는데요. 오늘 영남지방과 남해안,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남부 곳곳에 이어지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영남지방 중심으로 많습니다. 경남 해안에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 곳곳에 100mm 가까이 쏟아지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미세먼지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33도, 대구는 30도로 서쪽 지역 중심으로 기온이 높겠습니다. 북한은 평양과 해주가 31도, 개성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쪽 지역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이후 주말까지 낮 최고 기온 30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라인 극자외선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추가로 허가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발표 이후 두 번째 수출 허가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생산업체에 주문한 6개월치 물량입니다.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동을 앞두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미국이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소련과 맺었던 핵전력 폐기 협정 INF를 탈퇴한 지 보름여 만입니다. 중거리 미사일 생산 제약에서 벗어나자마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이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 내렸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년 8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구호 요원이나 언론인은 특별 여권을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한을 다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코레일이 오늘부터 추석 승차권의 예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부와 경전, 동해와 충북선에, 내일은 호남과 전라, 강릉과 장항, 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웃음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